가장 위대한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는 가치가 높은 땅, 엄청 좋은 집, 비싼 차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유산은 조금 다릅니다. 돈보다는 바로 가족 간의 정, 넓은 마음, 올바른 가정교육 아닌가 싶은데요. 집 아닌 곳에서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이 잘 배운 가족 간의 정 덕분에 득을 보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3대에 걸친 위대한 유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사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증조 부모님께서는 작게 농사를 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밭일을 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기질이 순했던 할아버지는 말수가 많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셨답니다. 아이고, 소띠해에 태어나서 그런가? 우직하게 일 잘하는 소가 따로 없네. 이리 와라 내 새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듬직해라.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의 예쁨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만 잘하신 게 아니라 동생들도 잘 돌보셨답니다. 동생이 울면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며 엄청 예뻐하셨답니다. 동생이 셋이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도 종종 하셨다더라고요. 성실하신 증조부님 덕에 굶는 일은 없이 웃으며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15살이 되었을 때 증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지병도 없으셨고 나이도 젊으셨대요. 마흔이 안 되신 이른 나이였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대로 눈을 뜨지 못하셨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걸 땅이 알았던 걸까요? 농사가 전만큼 잘 되지 않았답니다.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1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남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나이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도 하고 가축 키우는 곳에서 일도 하고 리어카 끌고 쌀가마니도 옮기고 연탄도 나르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다 하셨답니다. 집에서 굶고 있는 동생들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고 엉덩이가 절로 움직이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위한 삶은 하나도 없이 가족만을 위해서 귀한 한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오직 가족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대학 4년치 학비를 다 내주셨고 작은 할머니들은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께서 혼수를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뼈 빠진다는 말이 딱 어울리게 고생고생 하시면서 동생들을 키우셨는데 정작 그분들은 할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으셨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남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형, 설마 우리가 나중에 이 돈 다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형은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살면서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 실제로 작은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할아버지께서 뭐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받았으면 고맙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동생들 지원해주면서 결혼도 하셨거든요. 처자식이 있는데도 맞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돈을 준 건데 진짜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할머니도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착하고 예쁜 분이셨답니다. 세 자매 중 막내딸이었대요. 왜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들 하잖아요. 딱 그 말에 걸맞게끔 예뻤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예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감히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할아버지와 다르게 할머니 집안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대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평균 정도의 가정이었나 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저런 예쁜 사람이 나를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동생들도 더 챙겨야 했으니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먼저 관심을 보인 건 할머니셨답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 잘하고 속 깊고 말도 많지 않은 할아버지가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고 그렇게 두 분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동생들한테 돈 줄 때 할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대요. 그냥 전적으로 할아버지를 다 믿으셨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사이가 좋아 동네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어머니를 낳게 되셨습니다.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갑자기 아이가 찾아와 준 거였죠. 너무너무 행복하셨답니다. 두 분께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셨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어머니를 낳고는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마음을 아예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난임 치료도 잘 되고 원인도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못했으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셨대요. 아주 행복한 가정 환경과 올바른 가정교육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 손을 잡고 할아버지 댁에 가던 게 생각이 난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할아버지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만 살아계셨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 할아버지는 처가댁에 더 잘했대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경제적인 여유는 없어서 큰 용돈을 드리지도 못하고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답니다. 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죠. 준혁아, 엄마는 아직도 생각난다. 한 손에는 엄마 손, 한 손에는 아버지 손 잡고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참 좋았어. 갈 때마다 아버지 손에는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 그 안에는 만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꽈배기 빵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포도가 한 송이 들어있을 때도 있었지. 그게 우리 부모님의 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할아버지랑 엄마, 아버지랑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그 간식을 먹는 게 엄마는 참 좋았단다. 그게 너무 정겹고 따뜻했는데. 또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게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예뻐하셨답니다. 할머니 어릴 때랑 정말 많이 닮았다면서 이렇게 예쁜 애가 또 나왔냐며 참 예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7살 때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홀로 어머니를 돌보게 되셨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이때 참 막막하셨답니다.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것도 일을 하면서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다니셨답니다. 부모 없는 게 그때만큼 서러운 적이 없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때 장모님도 아프셔서 오늘 내일 하실 때라 처가에 맡길 수도 없고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러다 생각난 건 두 여동생이었답니다. 사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고 남자보다는 여자 손길이 필요하다 생각한 할아버지는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죠. 어머, 오빠, 나 살기도 벅찬데 어떻게 오빠 애를 봐? 10원 한 장 안 주면서 애 맡기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야? 나는 아들만 둘이라 딸은 잘 몰라. 우리 애들 키우기도 벅차다고. 분명 가족인데 너무나도 단호한 거절에 할아버지는 속이 많이 상하셨답니다. 그동안 동생들이 고마운 거 모르고 무시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참았는데 딸도 무시를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함도 넘어 화도 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을 뻗은 곳은 이웃 주민들과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묶어줘야 하는지, 반찬은 어떤 걸 해줘야 하는지 같은 일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에 어떤 신경을 더 써줘야 하는지,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화를 풀어줘야 하는지 같은 사회생활에 대한 것까지 물어보고 조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그때 갖고 다니셨던 작은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이 까매질 정도로 빼곡하게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적어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를 사랑하셨고 잘 키우고 싶으셨으니까요. 일과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할아버지는 때때로 외로운 적도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존재의 빈자리에 철이 일찍 든 것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외로워할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위로를 해주셨답니다. 가만히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면서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할아버지는 더 힘을 내셨죠. 하지만 가게 사정이 여의치는 않으셨다더군요. 홀로 육아를 해야 했으니 아무래도 직장을 선택하는 게 제한적이었을 테니까요.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사랑을 듬뿍 받으셨던 어머니께서는 훌륭하게 성장하셨습니다.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셔서 대학도 가셨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 걱정거리가 생기셨대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할아버지와 따로 살아야 하는 것이 큰 걱정이셨답니다. 다른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으신 할아버지를 두고 가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학교를 통학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려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4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다니셨죠. 정말 대단한 열정과 사랑이 아니면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몇 번이고 어머니께 기숙사에 들어가라 하셨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다음엔 직장이 문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면접 준비해서 설마 되겠어? 싶은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한 직장에 지원을 했는데 덜컥 최종 합격을 하게 되셨답니다. 어머니가 엄청 고민이 되셨대요. 어렵게 붙기도 했고 정말 꿈에서만 그리던 큰 회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께 이런 약속을 하셨답니다. 아버지,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서울에 집 살게요.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꼭 약속할게요. 알겠죠?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약속을 듣고 한참을 웃으셨답니다. 너무 행복하셨을 겁니다. 하나뿐인 딸이 그런 기특한 말을 해주다니.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서울에서 대학 동기와 자취를 하시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께서 한눈에 반해버리신 거였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까지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으셨다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여고, 대학교도 여대를 나오셨거든요. 주변에 죄다 여자친구들밖에 없고 대학 때 차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해서 미팅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도 못하시고 3개월 동안 짝사랑만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사실 그걸 저희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는 어머니가 너무 귀여워서 티내지 않고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고백을 안 하길래 아버지가 먼저 고백해버리셨답니다. 그렇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신 두 분은 결혼까지 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식 전날에 펑펑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바로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께 꼭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그것도 양쪽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어서 어머니께서 너무 죄송하셨답니다. 아유, 그만 좀 울어. 내일 눈 퉁퉁 붓겠네, 새 신부가. 아빠는 정말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그래. 혼자 살면 아빠 혼자 맛있는 거 다 먹고 딸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 뭐? 아빠 진짜 못 말려. 그래도 내 약속은 아직 유효해요. 나중엔 정말 아빠 서울에 모실 거야. 꼭.
네, 알겠네요, 우리 딸.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게 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고향에 그대로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 후로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겠다는 어머니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할아버지가 서울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만화책 읽고 게임하는 것 말고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었던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속을 썩일 만큼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두 분께 엄청 효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뭐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아온다거나, 수학 영재라서 영재원에 들어간다거나,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샬라샬라 잘한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죠. 그저 그런 성적에 특이점 없이 그냥 저는 보통의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직장에 다니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밤에 저녁 한 끼를 함께 먹는 게 전부였지만, 그 저녁 식사가 꽤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고, 싸우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별난 이탈을 안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이렇게 화목한 가정 환경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제 조부모님께 엄청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주 할아버지와 다정한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갔었고요. 갈 때마다 꼭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영양제 같은 걸 사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응당 부모님께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더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께서 돌연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회사 생활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으니 사실은 더 많이 힘드셨겠죠. 부모님은 회사를 그만두시고 스타트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스타트업이 뭔지도 몰랐고, 사실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때 부모님의 눈에 열정이 가득하셨다는 겁니다. 준혁아, 엄마랑 아빠 잘할 수 있겠지? 나이 들수록 겁만 많아져서 새로운 일 시작하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 아니면 못하겠다 싶더라고.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해보겠어? 그래, 퇴직금도 몽땅 털어넣었고 이제 진짜 뭐 아니면 도야. 저는 항상 엄마랑 아빠 응원해요. 역시 내 아들, 엄마 아빠만 믿어. 활활 타오르는 부모님은 잠도 안 주무시며 열정을 태우셨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하신 부모님의 일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날이 갈수록 부모님의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말 아침, 침대와 한몸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몽사몽한 채로 주방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 네네. 알겠어요. 제가 서울에 병원 알아볼게요. 아빠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선 잠 잘 주무시고 약주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일어났니?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 잠깐 통화 좀 할게.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통화를 하시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처음 보는 낡은 신발이 현관에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거실을 보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멀뚱멀뚱 할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우신 건지 눈밑이 엄청 빨갰습니다. 그리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죠. 준혁아, 왔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어? 얼른 인사드리고 방 정리하자. 네? 방이요? 방을 왜 정리해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실 거야. 거실에서 주무실 수 없으니까 준혁이 네 방 같이 쓰려고. 바닥에 이부자리 깔아줄 테니까 준혁이 네가 바닥에서 자. 아니면 거실에서 자던가. 어차피 너 밤 늦게까지 거실에 있는 컴퓨터 하느라 거실에서 자는 게 더 편하잖아. 괜찮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신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하루아침에 방까지 빼앗기다뇨. 그런데 어머니께서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진지하게 말씀하시니 뭐라 질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안 그래도 된다고 그냥 거실에 욕 깔고 주무신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편하게 방에서 주무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머니께서 보통 심각한 얼굴이 아닌 걸 확인하고 저는 눈치껏 방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어 시간 동안 입도 못 대고 눈치만 보다 보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아버지 짐을 챙겨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된 충격적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 암이시래. 폐암 말기. 전이도 심해서 수술도 못 하신대. 네? 암 말기면 엄청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지. 의사가 그러더라. 남은 시간은 3개월이라고.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난 뭘 한 건지. 해볼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볼 거야. 항암 가능하다고 하면 항암도 할 거고, 다른 병원도 가볼 거고.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아. 이해할 수 있지? 네, 그럼요. 당연히 이해하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은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불편하다 생각했거든요. 17살이면 한창 저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잖아요. 중학생 된 이후로 할아버지는 명절 때나 생신 때만 뵈었으니 기껏해야 1년에 4~5번 만난 게 전부였는데 그런 할아버지와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니 불편하다고 생각한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도 원래 지내시던 집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영 불편하실 테니 같이 있는 동안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에 할아버지의 새 동생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의 바로 아랫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있어서 문 열어드리고 두 분 드실 주스도 내어드려서 두 분이 대화 나누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어릴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닮은 것 같았지만 느낌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셨고 혀를 차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들어오시자마자 집안을 힐끔거리며 쯧쯧 혀를 차셨습니다. 인상을 팍 쓰시고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냐, 대충 얘기는 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엔 통보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 우리 애들 캐나다에 있는 거 알지? 나도 다음 달에 가려고. 몇 달 있다 올 것 같아. 형 장례식에 내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미리 왔으니 됐지 뭐. 가는 길에 동생 얼굴 못 봐 슬퍼한 일은 없겠어. 나 가요. 저게 정말 죽음을 앞둔 형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내가 모르는 대화법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례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또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에 작은 할머니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작은 할머니 두 분 다 처음 봤는데 할아버지와 느낌이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시면 다 똑같은 옷이고
신발은 다 똑같은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일하실 때 입는 옷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시는 분이라 옷도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할머니들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핸드백에 더 비싸 보이는 겉옷을 입고 알이 되게 큰 진주 귀걸이를 하고 손톱도 빨간색으로 칠하셨었습니다. 남매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할아버지와 정말 다르셨습니다. 작은 할머니들은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아주 정신을 쏙 빼놓으셨습니다. 주말이라서 저랑 어머니랑 할아버지랑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커피를 드리니까 커피가 이것뿐이냐? 다른 커피는 없냐? 어떻게 이런 집에서 네 명이 같이 사냐? 애 아빠는 어디 갔냐? 애는 공부를 잘하냐? 생긴 거 보니 공부라도 해야겠다. 사업한다는 건 잘 되는 거 맞냐 등 정말 숨쉬듯이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 듣고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남의 가정사 알아서 잘하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아버지 만나러 왔으면 아버지랑 얘기 나누세요. 작은 할머니들은 그제야 할아버지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막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큰오빠는 정말 복이 없어도 너무 없다. 처복도 없지, 자식도 하나뿐이지, 돈도 없지, 이제는 암까지. 어쩜 팔자가 그래? 딱하다 딱해.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덕에 학교도 걱정 없이 다니고 밥도 먹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고마움을 몰라도 정도가 있지. 제 속이 다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그래도 아프신 할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고서야 작은 할머니들은 집에 가셨습니다. 동생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할아버지가 너무 슬프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 힘이 되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방에 있는 보드게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된 블럭 같은 걸로 탑을 쌓고 하나씩 빼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할아버지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길래 조심스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게임하실래요? 그게 뭐냐?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탑을 쌓았고 그 놀이를 2시간 동안이나 할아버지랑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더라고요. 할아버지보다 제가 더 재밌게 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재밌죠? 저녁 먹고는 카드게임 하실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할아버지랑 게임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제가 외동이고 부모님이 바쁘셔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 같은 걸 집에서 항상 혼자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할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카드게임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읽어드리고 퍼즐도 맞추고 종이에 그림 그려서 오목도 두고는 했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도 이때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처음 혼자 키우게 되셨을 때 이야기, 동생분들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등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도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니까 혹여나 집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실까봐 불안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의사가 얘기했던 3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6개월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방에서 자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뭐 필요하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할아버지 잠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글씨체로 정체 모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에요? 이 주소는 또 뭐예요?
준혁이, 너도 알지? 엄마랑 아빠 많이 힘든 거. 돈 없을 테니까 이 돈으로 장례 치르라고 하거라. 아, 할아버지, 무슨 장례예요?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어차피 나 죽으면 썩는 돈이야. 저승길에 돈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얼른 잘 챙겨둬. 네 엄마 성격 알지 않냐? 엄마한테 줬다간 한 소리 들을 테니까 준혁이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엄마 드려. 일단 받아는 둘게요. 하지만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장례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알았다니까. 그냥 주는 거야. 어째 엄마랑 성격이 똑같네. 그럼 이건 뭐예요? 무슨 주소예요? 장례 마치면 여기로 찾아가거라. 꼭 잊지 말고 찾아가야 한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꼭 여기로 찾아가. 알겠지? 여기가 어딘데요? 가보면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는 피곤하시다며 자리에 누우셨고, 저는 봉투를 들고 어정쩡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대체 이 주소가 어딜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많이 쓰이던 시절이 아니라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키면 핸드폰비 엄청 많이 나오니까 내일 컴퓨터로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찾아볼 새도 없이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영원한 잠에 드셨습니다. 평소에 가족 중에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새벽 6시에 귀신같이 눈이 떠졌고 느낌이 이상해서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한테 가봤다가 숨을 안 쉬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부모님 깨우고 그렇게 할아버지와 이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은 횡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인분들과 친가댁 가족 몇 분, 제 학교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말고 할아버지의 지인분들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같이 일하셨다던 분들 몇 분만이 잠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충격적인 건 작은 할아버지랑 작은 할머니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장례식 비용으로 쓰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잖아요. 그 돈 어머니께 드리니까 엄청 우셨거든요. 가는 날인 거 알고 그러셨던 것 같다면서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진짜 많이 울었는데 작은 할아버지랑 작은 할머니들 안 오는 거 보고 정말 너무 화나서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핑계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작은 할아버지는 말한 대로 캐나다에 와 있다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가 비행기 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아들이랑 손자들이랑 놀고 있으면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작은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하하호호 하는 소리가 수상해서 어머니와 동갑인 작은 할머니 딸에게 전화해보니까 글쎄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거짓말이나 하지 말지. 잠깐이나마 많이 다친 건가 걱정했던 게 후회되었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날 때까지 친척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외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개월간 할아버지와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장례 내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좀 더 나랑 놀다 가시지 하면서요. 다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할아버지 짐 정리하면서 울고 또 울다가 또 다음 날이 되어서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라고 하신 말씀 말이죠. 저는 얼른 그 종이를 찾아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께서 장례 끝나면 여기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왜? 거기가 어딘데? 저도 몰라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셨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보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셋 다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할아버지 말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보라고 하셔서 왔는데요.
쭈뼛거리며 할아버지 이름을 말씀드리니까 변호사님이 아, 돌아가셨군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건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신 건가 싶어 놀랐습니다. 이내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안쪽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은 빼곡한 서류들 사이를 뒤적이더니 두 개의 서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아버님인 최명석님께서 따님께 남기신 유산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유산이요? 변호사님의 말에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놀라며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유산이라니, 그건 저희 모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럴만했던 게 할아버지는 평생을 궁핍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젊을 땐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셨고, 할머니 돌아가시고선 어려운 환경에서 어머니를 키우셨고, 어머니와 떨어져 사실 때에도 혼자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희 집에 올라와서 사시기 전에는 시장에서 작게 장사를 하셨었는데 수익이 엄청 적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운영을 못하게 되었는데도 바로 정리가 안 되어서 세를 계속 내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정리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다니 대체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삥긋 웃으시면서 두 개의 서류 중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남기신 유산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근에 있는 땅이었는데 무려 시가 5억이 넘는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당황스러움이 가시지 않았는데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유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바로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관리를 하실 줄 모르기도 하셨고 서울에 있던 건물이라 할아버지께서 왔다 갔다 하시기 어려워서 안에 있는 상가들이 공실이었습니다. 입지가 괜찮고 평수도 적당해서 부동산에 내놓으면 금방 만실될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죠. 세 번째는 다름 아닌 금이었습니다. 거의 100돈 가량의 금덩어리까지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유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 아버지 유산이 맞나요? 아버지께서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시라 땅 살 줄도 모르셨던 분이고 건물도 게다가 서울의 건물이라니 말도 안 돼요. 평생 금 한 돈 사시는 거 본 적도 없고요. 하하, 그게 사실 최명석님께서 이 유산을 상속받으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받으셨어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다름 아닌 증조부님의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어린 시절에 자주 찾아뵈었다고 했잖아요. 검은 봉다리에 만두나 빵 같은 걸 사들고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 정말 자주 찾아뵈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선 몇 번 가다가 안 갔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더 안 가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연락하고 계셨군요.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제가 직장 그만두기 전이었으니까 2년 좀 넘었겠네요. 최명석님께서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듣게 되었는데 장인어른께서 손녀를 보면 먼저 떠난 딸 생각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혼자 매달 장인어른을 찾아뵈었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 슬하에 따님이 세 분 있었던 건 아시죠? 네, 이모 두 명이 있다는 건 아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실 거예요. 본인들 아버지도 보러 가지 않았으니까요.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최명석님만이 장인어른은 매달 만나러 갔고 안부를 엽죽고 건강을 챙기셨다더라고요. 그 정성에 감동하신 장인어른이
갖고 계시던 모든 유산을 최명성님께 남기신 겁니다. 그때 다른 가족들이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명성님이 저를 찾아오시게 되셨죠.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유언장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세무사님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최명성님께서 갖고 계시던 돈을 모두 모아서 상속세를 다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전쯤에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따님께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 이 유언장을 남기신 겁니다. 변호사님은 갖고 계시던 다른 서류 봉투를 어머니께 내미셨습니다.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자마자 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삐뚤 글씨체로 적힌 할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애비다. 어째 평생 너에게 편지를 남기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이 모든 유산은 내가 너의 할아버지에게 받았지만 네가 받아야 마땅한 돈이다. 기억나지? 할아버지가 너 참 예뻐하셨던 거. 엄마랑 꼭 닮았다고 돌아가실 때 널 참 보고 싶어 하셔서 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유산을 내게 주면 내 동생들이 귀신같이 알고 난리를 칠지도 모른다. 무력이 심한 것들이니. 마음이 고운 너는 나 때문에 내 동생들과 연을 쉽게 못 끊어냈을 테고. 그래서 이 많은 유산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죽은 뒤에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암 때문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너에게 더 빨리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구나.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가족들과 다 연락을 끊고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혹여나 작은 할아버지랑 작은 할머니들이 어머니를 괴롭힐까 염려되어서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할아버지께 이런 많은 유산이 있다는 걸 동생들은 몰랐겠죠. 그랬으니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거일 테고요. 변호사님을 만난 이후 어머니 아버지는 세무사를 만나 상속세에 대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셨습니다. 때마침 부모님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많으셔서 넘기질 못하고 있으셨는데 당장 상속세도 필요했고 회사를 더 붙잡고 있는 건 미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얼떨결에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셔서 이 유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실인 건물을 부동산에 월세를 내놓게 되었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금방 건물에 상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덕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어느 날 결심하신 듯 저와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시고 책도 좋아하시고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돈 걱정 없이, 일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10여 년이 지난 지금, 만화책이랑 게임만 좋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저는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잘하게 되나 봐요. 열정도 생기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평소 실력에 비해 수능을 잘 본 저는 꽤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지금의 회사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요즘 봉사를 다니십니다. 지역 어르신들께 한글도 알려드리고 수학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저도 함께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들을 위해 사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당신의 딸만 생각하면서 사셨을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미혼인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남기신 그 아량은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도 마음껏 드시고 넓은 집에 사시고 비싼 옷도 입으시면서 말이죠. 그러실 수 있도록 그땐 손자인 제가 많이 희생하고 싶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여유 있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가족 간의 정과 올바른 가정교육과 어른에 대한 공경을 알려주신 할아버지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